삼국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현덕, 운장, 공명 등 그 사람의 자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사회에서 쓰이는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따로 지어서 집에서도 이름을 법적인 이름과는 다르게 지은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고, 친한 친구 사이에도 별칭이나 아호, 벼로 등을 지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런 호칭 등으로 불렀죠. 이는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던 유교적 문화의 특징입니다. 바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남의 이름은 함부로 막 불러선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하물며 과거의 황제나 왕의 이름은 아예 절대 써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을 휘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를 기휘 또는 피휘라 했죠. 오늘은 좀 어처구니 없고 너무 쓸모없었던 유교적 관습, 이 피휘에 대한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은 딱 2명만 빼고 다 외자인데요. 바로 태종 이방원과 단종 이홍위만 이름이 두자였죠. 태조 이성계와 정종 이방과가 이름이 사실 두 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 이름을 단으로, 이방과는 경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죠. 하마터면 조선시대 내내 태조 이성계의 이름인 이를 성자와 개수나무 개자를 쓰지 못하게 금기시될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은 과거에 아차와 아단,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태조의 이름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 후론 아차산으로만 쓰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이들의 이름은 이성계 이방과가 아닌 이단, 이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 조선의 왕들이 이름을 외자로 택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 살기 편하라고 했던 것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왕들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려선 안 되었고 글자를 쓰거나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백성들이 피해야 할 글자도 많아지고 바꿔야 할 명칭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름을 한 글자라도 줄여서 백성들의 언어 체계를 흐트리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백성들을 위해 임금들은 일부러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으로 쓰거나 없는 한자를 새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피유가 되기도 했죠. 또한 반정이나 역모를 일으켜 왕이 되거나 왕이 후사 없이 사망해 반개로 왕위를 얻은 왕들은 즉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헌종이 뒤를 이을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자 강화도에서 살던 강화도령 이원범이 철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이름을 변으로 개명했으며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이명복은 즉위 후 이름을 희로 바꿨습니다. 피위를 안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 왕을 모욕했다고 하여 불경죄로 처벌을 받았죠. 행여나 과거 시험에서 왕의 이름을 썼다가는 시험 낙방은 물론 곤장까지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태종 이방원은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방원이라고 쓰는 건 절대 금지했던 반면 멀 원자와 꽃다울 방자를 따로 쓸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그렇다 치고 단종 이홍위의 피위는 조선시대 내내 거의 무시하다시피 되었는데요. 단종은 재위기간이 3년여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복이 되기까지 약 250여 년 동안 왕이 아닌 노산군으로 취급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 없이 피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피위의 기준은 왕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했는데요. 피위를 어떻게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하기 나름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이름과 같은 한자일 경우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됐지만 다른 한자인데 의미 같으면 쓰지 않았던 경우와 썼던 경우가 둘 다 있을 정도로 기준이 다르기도 했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써야 할 경우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땐 뜻은 다른데 의미 같은 한자를 쓰거나 아예 모자로 바꿔 읽기도 했죠. 1418년 9월 세종대왕이 즉위하자 그의 이름 도자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성 유후 이도군은 이사분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충청도 공주에 있던 이도역은 이인역으로 바꿨죠. 이는 한자가 같지 않았지만 의미 같다는 이유로 바꿨던 사례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세종 1년인 1419년 우의정을 지냈던 유관의 아들 유괴무는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충청도로 내려갔어야 했죠. 하지만 유괴무는 관찰사로 부임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는데요. 관찰사의 관자가 아버지 유관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직함을 부르게 되면 아들로서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아버지 유관이 이름을 볼관자에서 너그러울 관자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관찰사로 부임해 갔다고 합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영조에 관한 피위 사건도 있었는데요. 영조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했지만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그런 임금이었죠. 영조는 지나치게 피위에 집착하는 것을 쓸데없고 불필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이름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썼다 하더라도 처벌도 하지 않았으며 쓸데없이 사람들이 지명이나 이름 등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약 40여 년간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영조의 이름인 이금은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피위 때문이었죠.
자신의 이름 때문에 백성들이 불편을 겪을까봐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승지가 영조에게 상소문을 읽는 도중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어리버리를 타고 있던 것이었죠. 영조가 그 이유를 물으니 바로 영조의 이름이 상소문에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던 승지를 보면서 영조는 혀를 차며 그럴 필요 없다. 읽어도 된다. 과인이 40년 동안 이름을 말하지 않은 까닭을 아는가? 라고 하며 피위는 신경 쓰지 말고 상소를 읽으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름과 음이 같은 것까지 피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고 하며 피위하는 범위를 좁히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한날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영조 26년인 1759년 대구에 살던 유학자 이항채가 대구의 구자가 공자의 이름인 구자와 같은 글자라서 공자의 이름을 함부로 침범하게 되니 쓰기가 꺼려진다. 그러니 대구의 이름을 바꾸어 달라 라는 상소문을 올렸죠. 그러자 영조는 어이없어하며 지명의 구자가 있는 지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그 상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정조와 순조를 거치며 결국 대구로 은근슬쩍 바뀌었다고 하죠. 영조의 뒤를 이은 왕인 정조는 자신의 이름 이산 때문에 평안북도에 있는 이산이란 마을의 이름이 초산으로 강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정조는 산이라는 글자의 발음을 형우로 바꿔버려 겹치는 글자가 없도록 하기도 했죠. 이런 엄청 불편할 것 같고 요상한 유교적 관습이 남은 국가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곳에서는 국민들에게 일성과 정일, 정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본명인 성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1970년 이후부터 같은 이름인 사람들은 전부 강제로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정은과 발음이 비슷한 정운, 정운과 같은 이름들도 개명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하죠. 더 어이가 없는 건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과 사망일이 같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난 날짜와 다르게 최소 며칠에서 최대 한 달까지 차이나게 출생신고를 하고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땐 원래 사망 날짜보다 더 늦게 사망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피위도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역시 북한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어처구니 없던 관습, 피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들어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문제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런 악행들은 과거부터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남을 괴롭히던 악습이 계속되어져 오고 있죠. 오늘은 면실례라고 하는 관리들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면실례는 군대나 대학에서 군기를 잡는다고 신입들을 괴롭히거나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신입에게 술을 과도하게 강요하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했었는데요. 현재의 괴롭힘 수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무도하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면실례는 고려시대 때부터 행해져 왔죠. 고려말 권문세족의 자식들이 음서제도를 통해 관직에 올랐고 이들 중에서는 젊다 못해 어린애들도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관리들은 부모백으로 들어온 사람을 탐탁치 않아 하면서 그들의 길을 꺾고 상관에게 복종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이 면실례가 시작되었죠. 이런 가혹하고 혹독한 신고식은 점점 악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는데요. 조선시대에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나 처음 관직에 나간 사람을 신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신례들이 신입을 면한다 해서 면신례라고 한 것이죠. 우선 신참들은 자신의 상관들을 찾아가 인사를 해야 하는데 신참들은 얼굴에 분칠을 하고 누더기 옷을 입은 채 다같이 선배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신의 명함을 돌렸습니다. 이를 회자라고 불렀는데요. 문제는 이 명함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껍고 큰 종이에 자신의 이력을 적은 것이 일종의 명함이었죠. 그러나 당시 종이 가격은 너무너무 비쌌을 뿐만 아니라 선배들 모두에게 돌리려면 수십 장을 만들어야 했으니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선배들이 있기 마련이었는데 이럴 땐 하인들에게 뇌물도 줘야 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겨우겨우 인사를 드릴 수 있었죠. 거기다가 신입이 오면 창고에 가둬 늦은 밤이 돼야 겨우 풀어주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온 통나무를 들어보라 시키는 못돼 처먹은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회자가 끝난 후에는 그 집단에 참여를 허락한다는 뜻인 허참례를 했어야 하는데 허참례는 별게 아니라 신참들이 선배들을 모두 모셔다가 거창하게 술상을 차려 대접해야 했던 것인데요. 문제는 허참례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죠. 선배들에게 기생을 한 명씩 안겨줘야 하고 최고참인 선배에게는 기생 둘을 붙여줘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때 대접해야 하는 술상이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어야 했던 것이죠. 허참례와 회자는 최소 10일에서 50일까지 걸렸는데 그 사이에 수시로 선배들에게 잔치를 벌여줬어야 했고 이 때문에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고서야 집안 전 재산이 거덜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경우는 신입 동기들이 많을 경우인데요. 허참내 비용은 개개인마다 내는 게 아니라 신입들끼리 돈을 모아냈어야 했기 때문에 급제한 동기들이 많으면 그나마 부담이 덜했다고 하죠. 허참내를 끝내기 전에는 동료 관리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리에 합석하지도 못했죠. 허참내는 고위 관료들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관직이 아무리 높더라도 처음 출근하는 부서에 가면 허참내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보다 낮은 관리들에게 인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랫사람들에게 반말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성종식이 정의품이던 변종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부서로 첫 출근을 했을 때 하급 관리들은 그에게 인사는커녕 존댓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름까지 부르며 온갖 모욕을 줬던 것이죠. 이유는 바로 허참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변종인은 성종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어처구니 없어 하던 성종은 그에게 모욕을 준 하급 관리들을 모조리 파직시켜버렸죠. 그러자 사간원 관료들의 상소와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행해져온 관습과 관행을 행했다는 이유로 파직시킬 수는 없다는 내용의 상소였죠. 그러자 성종은 어쩔 수 없이 파직된 하급 관리들을 다시 복직시켜 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허참례가 끝나면 이제 진정한 면실례를 행하는데요. 이때는 음식 대접은 물론이고 벌칙도 가중되었죠. 선배들이 신입들에게 시키던 벌칙도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뇌물을 받는 건 기본이었고 얼굴에 붓으로 낙서하기나 몸에 진흙 바르기, 옷을 찢거나 매질하기, 흙탕물에서 구르기, 동물 울음소리 내기 등이나 여름에는 땡볕에 서 있게 하거나 겨울에 얼음물에 몸 담그기 등은 그나마 할 만한 것들이었죠. 심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더러운 것을 만지게 한 뒤 그 손을 씻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온몸을 숯검댕으로 만든 뒤 그 씻은 물 마시기, 얼굴에 똥칠하고 광대노름 시키기 등은 참기 힘든 잔인한 괴롭힘이었죠. 또한 선배가 웃으라 하면 웃고 울라 하면 울고 하며 마치 바보처럼 행동했어야 했기에 신입들의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술을 억지로 많이 마시게 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경우나 그리고 선배들이 강요한 괴상한 짓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하다가 심할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 재산을 모두 잃는 사람도 생겼고 면실례를 하다가 병을 얻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면실례를 통과한 신참만이 비로소 선배들에게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죠. 이런 식으로 신참들은 목숨을 걸고 면실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는데요. 일단 선배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심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똥물을 끼얹어지기도 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매질을 당해 사망한 신입도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면실례를 치르지 않은 신입들은 선배들이 함께 일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출근을 못하도록 막거나 면실례를 안 한 신참 외엔 모두가 출근 거부를 한 것이죠. 이에 상관이 출근을 안 한 선배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면실례를 안 한 신참이 인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람이 이상하다거나 지체가 낮다거나 하며 그런 자와는 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겼기 때문에 어떤 관청에서든 발조차 붙일 수 없거나 집단 따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율곡 이도 면실례를 거부하다가 오랫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하죠. 또한 면실례의 통과 순서는 승진 순서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면실례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승진은커녕 관리 대접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고려말 충신으로 일컬어지는 정몽주의 증손자조차도 면실례를 행하다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처음 음서제도로 인해 면실례가 생겼다는 말은 말 그대로 명분일 뿐 이제는 신참을 이용해 자신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런 악습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지독해지고 있었습니다. 면실례 때문에 아예 관직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크고 작은 말썽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면실례를 치르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백성들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방 수령으로 발령난 관리들은 면신례를 치르느라 날린 재산이나 진 빚을 백성들을 수탈하며 메꿔나갔던 것이죠. 또한 지방의 서리, 별감 등 중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면서 지방 아전들의 백성들을 향한 수탈은 수령보다 더 가혹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실례는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죠.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다 보니 사헌부에서는 면신례를 금지해야 한다며 상소를 올리기도 했고 조정 역시도 면실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요. 왕이나 고위 관료들은 면실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하지 말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면실례를 시행하던 대부분의 관청들은 이를 관행이다라며 버티기도 하고 몰래 시행하기도 하는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나중에는 장군들과 장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까지 이를 따라해버리며 수많은 패단들이 계속해서 보고되자 결국 면실례를 법으로 금지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시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금품이나 뇌물을 받은 자는 최소 장 60대에서 최대 100대를 때리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형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 악독한 신고식은 사라지지 않았죠. 중종실록에는 면신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면실례와 같은 미개한 풍습은 없으며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악독해지고 잔인해지는 왕따나 집단 괴롭힘은 없어져야 할 너무나도 무식한 일인 건 맞다고 생각되네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악습, 면실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이나 술 좋아하는 것으로는 어디 가서 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이끌어 넘치는 길을 누그러뜨렸는지 궁금할 정도이죠.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금주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의 제3대왕 다루왕 11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술을 빚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탓에 술보다는 차를 선호하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기록에 사람들이 모여 음주가 아닌 음다를 즐겼다는 기록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와서 성리학이 주를 이루자 차보다는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죠.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술이었기 때문에 술은 당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술 먹고 사고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며 그런 사정 때문인지 한반도 역사상 정말 빈번하게 금주령을 내린 국가가 바로 조선이었는데요. 새로 왕위에 오른 왕들은 즉위하자마자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고 술은 쌀로 빚어야 했기 때문에 종종 흉년이 들었을 때나 기근이 들었을 때 쌀 소비도 줄이고 식량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금주령이 내려졌죠. 또한 천재지변이 있거나 재난, 국상이 있을 때면 백성들 모두 근신하자는 의미에서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금주령이 내려졌어도 부유한 양반집에서는 몰래 소주를 만들어 먹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또한 국가 행사나 의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이 필요했기에 그것까지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가뭄이나 흉년, 기근이 있을 때 잠깐 동안만 금주령을 내렸을 정도였을 뿐 그렇게 강력하게 금주령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술을 좋아하는 동시에 술을 배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요상한 나라였던 것이죠. 조선시대 때 첫 금주령은 태조 2년에 있었습니다. 이 금주령은 고작 일주일 만에 끝났는데요. 이성계는 한반도 북단 출신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날씨가 춥다는 이유와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접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주령은 금방 끝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태종 때에도 금주령 기간에 생원시를 합격한 사람은 3일간 술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해줬는데요. 그 이유는 생원시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였죠. 이럴 거면 왜 굳이 금주령을 했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그만큼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금주령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 금방 해제되었고 또한 제사를 지낼 때 쓸 술을 빚기도 하는 등 금주령의 적용도 어느 정도 느슨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조선은 유례없는 빡센 금주령이 내려지는데요. 그는 바로 영조였죠. 영조는 국가적 행사나 종묘 제례에서도 술을 금지시킬 정도로 정말 강력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금주령을 내리고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제사상에 올릴 술은 항상 봐줬는데 영조는 이 제주조차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신하들도 다른 왕들처럼 영조도 얼마 안가 금주령을 해제할 것이라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위기감을 느낀 신하들은 태조 때의 일을 들먹이며 중국 사신이 오면 술을 대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영조는 우리의 사정을 잘 말하고 감주를 드려라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위 내내 몇 번이나 금주령을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다 많은 좌절을 맛본 영조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에 영조 32년인 1756년에 더욱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했고 이때 시행한 금주령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지기도 했죠. 심지어 이는 흉년이나 기근에 의한 금주령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소했던 영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조는 조선에서 술을 아예 없애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조는 술을 빚는 자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마신 자는 노비로 삼으며 선비는 멀리 귀양을 보내고 평민은 수군에 복무시켜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하자 고작 1년 만에 섬으로 유배를 간 사람이 700여 명에 달했고 술을 마시다가 잡힌 사람은 훨씬 더 많았죠. 금주령을 시행하고 1주년 되던 날 영조는 명을 어겨 유배를 간 700여 명을 모두 풀어주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모두를 풀어주고 불과 한 달도 안 되던 어느 날 형조 판서이던 김상익은 영조에게 또 금주령을 어겨 잡혀온 죄수가 100여 명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처벌을 했지만 금주는 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그러다 보니 영조는 처벌의 수위를 좀 내려줬는데요. 선비는 10년 동안 관직에 임명될 수 없게 했고 유생은 10년 동안 과거시험에 응시불가, 평민들은 10년 동안 노비로 만드는 걸로 정했습니다. 또한 영조는 금주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금난방이라고 하는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잡기 위한 단속반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단속을 했지만 얼마 안가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바로 금주령을 어긴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고 눈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폐해가 드러나자 신하들은 금난방을 없애자고 주장했고 영조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신하들은 금주령을 좀 완화하자는 요청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에 영조는 신하들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은 채 신하들의 뜻을 꺾으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도 병마절도사였던 윤구현이 자신의 집에서 몰래 술을 빚고 술판을 벌렸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었죠. 이에 잘됐다 싶었던 영조는 즉시 윤구현을 잡아들이라 명했고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빈 술항아리를 증거로 들고 왔습니다. 윤구현은 그 항아리에서 술 냄새가 나는 이유가 금주령 이전에 빚었던 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조는 어찌 파직만으로 그치겠냐며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를 사형시키라 명했죠. 그러자 대신들은 윤구현을 구명하고자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지만 이미 그를 금주령의 본보기로 삼고자 마음을 먹은 영조는 그들을 모조리 무시해버렸고 심지어는 파면시켜버린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구현을 숭례문 앞에서 사형을 시켰는데 영조가 직접 숭례문까지 나와 사형 집행을 참관했다고 하죠. 사형 집행 장면에 왕이 직접 온다는 것은 대부분 역적이나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일 경우였는데 금주령을 어긴 자를 사형시키는 곳에 영조가 직접 온 걸 보면 금주령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윤구현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금주령 폐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유생들과 신하들 역시 모조리 귀양을 보내버렸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금주령을 어겼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세교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술 같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잡혀온 유세교는 자신이 만든 건 식초라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는데요. 그가 빚었다는 것을 가져오라고 한 영조는 한 신하에게 맛을 보라고 한 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술인 것 같다고 했죠. 영조는 다른 신하에게도 맛을 보라고 한 뒤 무슨 맛이냐 물으니 그 신하는 영조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것은 틀림없는 식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듣고 싶은 답을 들었는지 곧바로 유세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죠. 그만큼 양반과 관리들에게는 강하게 나갔지만 백성들까지 처벌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영조는 식량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관리들의 나태해진 태도와 생활을 바로잡고 이렇게 자신의 왕권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금주령을 내렸던 것이었죠. 그 외에도 늙어서 병든 백성이 술을 약으로 먹는 경우나 농사꾼이나 군인들이 마시는 농주, 탁주, 맥주 등은 금주법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고된 삶을 달래기 위해 마시는 술은 눈 감아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심한 기근이나 흉년이 들 때면 얄짤없이 모든 술이 금지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취지나 의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영조 혼자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몰래 술을 빚고 팔아 떼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고 지방 서리들이 앞서 말한 금난방을 설치해 날이면 날마다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나중에는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수단으로 이 금주령을 이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느 고을에서 금주령을 어긴 자가 나오면 그곳의 관리까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들이 죄다 술 먹는지 감시하러 다니느라 고을의 행정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이죠. 관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유배를 가는 일도 벌어졌으니 관리들이 음주단속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한 집이라도 금주령을 어길 시 이웃에 있던 세 집까지 함께 똑같은 처벌을 했는데요. 이웃들끼리 서로 계속 감시하고 그러다 싸움이 나고 갈등하게 만드는 좋지 못한 정책이었죠. 심지어 영조 자신도 술을 먹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루는 영조가 술을 계속 마신다는 소문을 들은 신하들이 영조에게 진위를 묻자 자신은 오미자차를 마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소주로 의심하더라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조는 송절차라고 하는 솔잎으로 만든 차를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는 차라기보다는 술에 가까웠다고 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시행하던 금주령 때문에 많은 폐단이 일어나자 보다 못한 대신들은 영조에게 금주령을 거두어 달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금주령 덕분에 중범죄가 줄었다며 자랑하기도 했다고 하죠. 농업국가라면 흉년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할 시 금주령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던 10년 동안은 가뭄이나 흉년이 든 적이 없었고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풍년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단순히 쌀이 없어서 금주령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영조 자신의 검소한 성격 탓에 행한 일이라 볼 수도 있겠죠. 영조 46년 한 사관은 금주령으로 술을 빚거나 마신 자는 처벌하고 주점도 금지시켰지만 능히 금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조의 강력하고 철저한 금주령은 훗날 손자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는데요.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금주령을 바로 풀어버렸는데 그는 술을 즐겨 마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술에 대해 너그러웠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정조 때의 한양에는 술집들이 많이 오픈했으며 그러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금주령을 시행했지만 숨어서 마시거나 술을 빚거나 한 걸 보면 마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마시는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금주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는 태종의 딸이던 정신홍주의 간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종이 자신의 딸인 정신홍주를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이속이란 인물이 정신홍주의 친모인 신빈신 씨가 예전에 원경왕후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내 아들을 여종의 딸에게 장가 보낼 순 없다 라고 하며 태종과 신빈신 씨 그리고 딸인 정신홍주까지 싸잡아 모욕을 한 사건이었죠. 그 일로 태종의 노여움을 사 이 이속이란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태종은 간택제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간택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택이란 왕이나 왕의 아들 또는 딸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고르는 행사인데요. 그 전에는 없었던 제도였고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태종이 만든 제도였죠. 왕은 만백성의 아버지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현명하고 어진 아내를 얻어 왕실 자손을 번성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처자들을 궁으로 불러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간택을 시행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간택은 오로지 조선 왕실만의 특권이고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는 절차임이 강조되었으며 이 명령에 불응하거나 양반 집안에서 자식들을 결혼시킨다고 이 간택을 따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왕실에서 마음에 드는 가문에 결혼의 의사를 먼저 전하고 상대 가문에서 오케이를 하면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귀족 가문에서 왕에게 결혼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왕이 오케이하면 결혼이 가능했었죠. 고려시대에는 귀족 가문의 여성들을 궁으로 모아서 평가하고 간택하는 제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자나 공주의 배우자를 간택하는 방법은 꽤나 까다로웠는데요. 간택을 하기 전에 왕이 금혼령을 내리면 그때부터 양반 가문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결혼 정년기 여성이나 남성들은 결혼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먼저 봉단령을 내렸는데 봉단령은 전국 팔도에서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양반과 처녀 중 이씨가 아닌 사람, 부모가 있는 사람, 첩의 딸이 아닌 사람, 그리고 2에서 3세 연상까지의 여자가 스스로 처녀단자를 제출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처녀단자에는 처녀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다음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적었죠. 요즘으로 치면 서류심사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서류심사에 통과한 여러 후보들을 궁으로 부른 다음 왕실의 어른들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마나 후궁 간택일 때는 한 번이나 두 번의 면접을 거쳐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왕이나 세자의 정실 부인을 뽑는 간택을 할 때는 초간, 재간, 삼간의 3단계를 모두 통과한 한 사람이 비로소 배우자로 뽑히게 되었죠. 게다가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처자들은 모두 같은 복장을 입혔습니다. 초간택 때는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그리고 재간택, 삼간택으로 올라갈수록 옷에 치장하는 장식품이 추가되었죠. 초간택의 경우에는 30여 명의 양반집 처자를 모집해서 그들을 궁궐내의 넓은 마루에 오라고 한 뒤 각자 있는 자리 앞에 자신이 어느 집안이고 아버지가 누군지 적으라 했으며 그리고 나서는 각각에게 다과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왕과 왕비가 발을 친 뒤쪽에서 처자들이 다과상을 대하는 행동거지를 관찰했죠. 그리고 궁녀들은 그녀들 바로 앞에서 관찰했는데 이런 식으로 참한 처자 6, 7명을 뽑았고 재간택에서는 3명을 그리고 삼간택에서 마지막으로 1명을 뽑았습니다. 재간택과 삼간택에서는 처자들의 덕이나 복, 마음 씀씀이, 단정하고 어진 외모, 그리고 지혜 등을 보았죠. 야사에는 영조가 다시 왕비를 뽑는 간택을 할 때 있었던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삼간택으로 뽑힌 3명의 처자들에게 영조가 묻기를 어떤 물건이 가장 깊은가? 라고 하자 한 명은 산이 깊다고 하고 한 명은 물이 깊다고 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고 했죠. 그러자 영조가 그 연유를 물으니 마지막 처자가 하는 말이 다른 물건의 마음은 예측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조가 다시 3명의 처자에게 어떤 꽃이 가장 좋냐고 물으니 한 명은 복사꽃이, 한 명은 모란꽃이 좋다고 했는데 마지막 처자는 목화가 가장 좋다고 대답했죠. 이에 영조가 또다시 그 이유를 물으니 그녀는 다른 꽃은 일시적으로 좋지만 목화는 옷으로 만들 수 있으니 백성들에게 입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대답에 만족한 영조는 세 번째 처자를 왕비로 삼았는데 그녀가 바로 정순왕후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결정된 처자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별궁으로 데리고 가 장차 왕비 또는 세자빈이 될 테니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켰죠. 왕실에서 이렇게 간택을 할 때는 집이 명문가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집의 처자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된 딸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휘두를까봐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조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던 해경궁 홍씨를 며느리로 삼았고 흥선대원군은 가문은 명문가였지만 전혀 힘이 없었던 민씨 집안의 명성황후를 고른 것 또한 이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선조도 당시 권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던 김제남의 딸인 임모강후를 아내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요인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왕비나 세자빈 자리에 힘이 있는 유력인사의 딸을 앉히면 그 집안과 정치 파트너가 되어 그만큼 반대파를 견제할 수 있기도 했고,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딸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당파의 사람의 딸이 왕비나 세자빈이 되면 권력을 거저 얻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각 당파에서 미는 후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오죽하면 조선 후기 노론의 제일 당론이 국혼을 놓치지 않는다 였을 만큼 왕실과의 결혼을 통한 권력 유지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조선 후기의 거의 모든 왕비는 노론 집안의 딸이었고 나중에는 간택이 형식적이게 되어버렸으며 세도가의 딸을 왕비로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죠. 철종의 왕비를 뽑을 때 순원왕후가 노론 소론 가릴 거 없이 다 후보자를 내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간택을 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안동 김씨 가문의 철인왕후 김씨가 중전이 되었습니다. 순조의 아내였던 순원왕후 김씨, 헌종의 아내였던 효연왕후 김씨에 이어서 철종의 아내도 안동 김씨 가문에서 왕비를 배출한 것이죠. 그런데 간택에서 떨어진 처자들은 다른 곳에 시집을 갈 수 없었고 평생을 처녀로 살아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처녀단자를 올린 처자들 30여 명 모두 대단한 가문의 딸들이었고 간택에 떨어졌다고 해서 처녀로 살았어야 한다면 그 누구도 처녀단자를 올리려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가문들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택에 참여했던 처녀들 또한 다른 집에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죠. 왕실의 위험 때문에 실시했던 간택이지만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세도가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유명무실해 진 것을 보면 한편으론 참 아쉬운 제도이긴 했던 것 같네요. 조선시대 왕자, 공주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제도였지만 나중에는 권력가들이 다 헤쳐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딱 좋았던 제도, 간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